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송신혜입니다. 네, 오늘은 존 카터 코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쓴 부여 기마족과 왜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 미국의 그 코벨 박사가 이야기한 것과 미국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여 기마족과 왜라고 하는 이 책의 표지에 보면요, 고분벽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고분벽화를 규슈의 다케하라 고분벽화인데요, 이 고분벽화를 뚜렷하게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이제 7개의 가지가 뻗쳐져 있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배에 말을 타고 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제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일본의 규슈 지방이죠. 규슈 지방은 바로 이곳입니다. 규슈에 있는 이 그 다케하라 고분벽화가 있는 곳인데요, 이 규슈로 어떠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인 부여 기마족과 왜라는 것과 아주 적합한 그림이어서 이 작가가 이 그림을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요, 존 카터 코벨이 주장하는 부여 기마족이 왜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지역 부여죠. 이 부여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거쳐서 이 백제 지역에 도착을 했고요, 백제에서 정착을 하면서 마한을 같이 정벌을 하고 이후에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갔느냐, 바로 규슈로 건너갔고, 이 규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동진을 해서 야마토,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을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부여 기마설이 되겠습니다. 이 존 카터 코벨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분인데요, 1910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86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41년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본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요, 그 박사학위의 논문은 바로 15세기 일본 선화가 세슈의 낙관이 있는 수묵화 연구라고 해서 일본의 그 수묵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41년에 따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 미국을 공습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아주 불타올랐기 때문에 이 논문이 불태워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그런 논문이었지만 이 코벨 박사는 자기가 일본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서술했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바로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또 이후에 한국사를 공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벨 박사는 미국인으로서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그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고 팩트에 근거한 자신의 논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많은 저서들을 발간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부여 기마족과 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코벨 박사는 일본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일본 교토에 있는 다이토쿠치라고 하는 대덕사라고 하죠. 대덕사의 말사에서 기거하면서 불교 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코벨 박사의 스승으로 섬겼던 후쿠이 리키시로라든지 스노다 류사쿠 스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이러한 그 일본의 많은 수묵화들은 조선의 그 고려 시대의 많은 선승들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이런 학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받은 이후에 1959년에서 1978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라든지 하와이 주립대 등에서 동양 미술사를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 논문도 영어권에서는 최초로 일본 미술사, 그러니까 동양의 사학, 특히 일본사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학에서 동양 미술사를 강의한 최초의 강의가 되겠고요. 또 특히 이 코벨 박사는 나중에 한국 미술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한국 미술사를 독립적인 하나의 그 강좌로 강의를 했던 최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사실은 코벨 박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벨 박사, 외국인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놨는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서의 주립대학에서의 강의를 다 끝을 내고 퇴직과 동시에 1978년 같은 해죠. 한 열흘 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한국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사를 40년간 공부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일본의 뿌리는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이 코벨 박사는 한국으로 가서 직접 그 지역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1400편의 글과 논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 문화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한국 도자기의 세계, 그 다음에 조선 호텔 70년사, 한국 문화의 뿌리,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1982년에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아주 팩트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던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에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나는 한국의 가야사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을 볼 때까지 오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2022년 오늘까지도 우리 한국의 가야사가 제대로 밝혀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아주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이분의 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벨 박사는 가야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한국은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가야의 그 오랜 역사,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왔던 그 국가를 왜 삼국이라고만 하면서 빼느냐. 삼국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해서 사국시대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야의 유물연대가 너무 뒤로 밀려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야의 유물연대는 더 앞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세 번째는 4세기에 왜가 가야로 이 한반도를 점령했던 임나 일본부 설은 가짜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 바다 건너 외를 정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벨은 바로 아들 엘렌 코벨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도 나중에 학자가 되어서 어머니의 학문을 뒷받침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벨이 특별히 어떤 그 촉매제가 되었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자룡이라고 하는 민화와 관련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자룡이라는 분은 하버드대에서도 공부하고 건축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민화에 특히 많은 애정을 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1926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서거하신 분으로 미국의 한국 민화전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조자룡 코리안 타이거라고 해서 이런 책자도 낼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 민화전을 열 때 그것을 보고 원래 코벨 박사가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이것이 아주 큰 촉매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민화전을 했던 그런 자료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카터 코벨은 오늘 이 부역 기마족과 외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남은 한국 미술이라든지 그 외에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도 쓰게 되었고요. 또 코리안 임팩트 온 제패니즈 컬처라고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같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코리아즈 컬처럴 루트라고 해서 이러한 영문 글도 냈고요. 아들인 알렌 코벨은 포크 아트 앤 매직이라 그래서 샤머니즘 인 코리아,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관련된 책을 또 아들인 앨렌 코벨도 이후에 어머니의 업적을 이어서 이러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코벨 박사는 뭐를 주장했냐면 바로 일본은 이 역사들을 다 은폐를 했고 또 오히려 한국은 그러면 이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를 겁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많이 알아봤지만 그 식민사학,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식민사학을 이어와서 해방된 이후에 이병도 신석호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찾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고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었다. 그래서 이 알렌 코벨이 이러한 책을 내고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일본에 그 오랫동안 같이 했던 학자들도 등을 돌리고 이웃도 자기를 냉담하는 일본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다면 한국에서 환영받았느냐?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의 비자를 연장하는 그러한 일들도 정부에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칼럼들을 쓸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박창암 장군이라고 해서 제가 이 박창암이 누군지 검색을 해봤더니 만주군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일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에 아주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또 반공주의자로서 또 많은 그 군내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월간 자유라고 하는 이 반공 잡지를 내서 그렇게 평이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문화가 일본 문화의 원료였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동참을 했던 우리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권승춘 국장이라고 코리아 타임즈의 국장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주는 일을 도와주었던 거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부끄러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친일을 옹호하고 이러한 사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코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역사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역사에서 그 초기의 장소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오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러한 초기의 장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 초기 결정적인 장소는 세 군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세 신사, 두 번째는 이즈모 신사, 세 번째는 이소노카미 신사,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이 아주 기리고 있는 이러한 장소인데요. 이세 신사는 누구를 모시냐? 천조 대신이라고 불리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장소다라고 하고,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태양신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 이세 신사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한신제사, 한국인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신사는 우리가 이제 주로 백제계 도레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즈모 신사는 원래는 지금은 이세 신사가 일본에서 가장 이제 오래 많이 일본인들이 평생 한 번은 반드시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을 이세 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즈모 신사가 더 오래되었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입니다. 오래되었고 여기는 스사노를 모시는 그런 신사입니다.
이 스사노는 바로 아미테라스 오미카미의 오빠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태양신과 반대로 바람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레인들이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그 배는 바람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신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착을 한 다음에 농경 도레인들이 가면서 이후에 농경의 중요한 태양신이 이후에 그 더 높은 신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즈모 신사는 바로 신사계 도레인들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소노카미 신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지도가 여기에 모셔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유명한 신사가 되겠는데요. 이 이소노카미가 바로 부여의 바위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일본 지역의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이 빨간색은 바로 이 세 개의 유명한 신사, 이즈모 신사, 이세 신사, 이소노카미 신사가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 신사 외에도 이 에서 주로 언급하는 지역은 바로 후쿠오카 이 북쪽 지역, 그 다음에 교토, 나라, 오사카 지역, 그 다음에 수루가 지역, 이 지역을 코벨 박사 외에도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좀 잘 보이는 지도를 이렇게 옆에다 했는데요. 바로 신라계가 도래했던 이즈모, 그 다음에 고구려계가 왔다고 하는 규슈 북쪽, 그 다음에 가야와 백제계가 많이 진출했다고 하는 야마토 지역, 그 다음에 오사카 나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세 신사고요. 이즈모 신사, 그 다음에 이소노카미 신사, 이렇게 세 곳의 신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벨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일본 문화의 근원은 바로 부여이고 가야 그리고 백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9년 정확하게 이 코벨 박사가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피스라고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요. 그리피스라고 하는 그 이전에 미국 학자가 먼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증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69년이라고 연대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69년에서 506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일본의 그 일왕 가계도에 보면 1대부터 지금 126대인가요? 그 가계를 이어오는데 그 중에 15대 오진왕에서 25대 왕까지는 바로 부여 기마족이 다 그 일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일본 왕은 의심할 바 없는 한국인이다라고 미국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26대 게이타이 왕에서는 이 부역의 그 왕들이 1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6대 게이타이 왕 때는 1세기에 정착했던 한국계 그 이전의 도레인들과 이 4세기에 지금 이 부역 기마 민족들이 정착했던 이 사람의 혈통 간에 서로 타협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혼혈계로 왕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이전에 한국 혈통의 왕들은 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속이 우리 일본과 한국에서 다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무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조성재 교수님이 지난달까지 이렇게 쭉 강의를 해주셨지만 이 무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에 유교가 이제 오고 그 이후에는 해방이 된 이후에는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구의 어떤 발달된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무속이라는 것은 아주 미신화되고 저급한 그리고 그 논외의 것들로 많이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한국의 이 무속을 일왕 숭배 사상으로 결합을 시키면서 미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무속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지면서 이 신토 사상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에 많은 우리의 무속의 원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속이라든지 우리의 민속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신토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와 기독교에 의해서 많이 사라졌는데 그에 반해 일본에서는 이러한 숭배라든지 나중에 1910년대 이후에 그리고 1930년대에 그걸 달하게 되는 일본 군부의 천황과 신토 사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속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말을 숭배하는 일본에 보면 많은 그 왕관이라든지 여러 그 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말을 숭배하는 사상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은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부여의 기마족에 의한 것이다. 또 대형 봉분 매장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형 봉분 매장들은 4세기 이후 5세기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렇게 부여 기마족이 같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딱 맞물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신빙성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어 교수인 게리 레저드라고 하는 이 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 한국어의 기원이라든지 또 한문, 그 다음에 일본어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리 레저드 교수는 일본 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후루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후루라는 마을에 이 존 코벨 박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후루라는 것은 바로 부루에서 나왔고 이 부루는 바로 부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미국인 학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게리 레저드 교수는 많은 그 지명, 일본에 나와 있는 일본 서적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는 것을 밝혀낸 한국어 교수가 되겠습니다.